4월 5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2015년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1월 23일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입학 취소의 근거입니다. 뒤이어 4월 7일 고려대는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입학 허가가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화됩니다. 의전원 졸업 이후 취득한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돌아선 조국의 강을 건넌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하나의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여전히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조민 씨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 취소 또한 가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때로 마주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은 나의 바램과는 다르게 가혹하기도 합니다. 나의 바램과 다른 실체적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성숙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불의, 불합리의 상징에 맞서는 일만큼이나 인지 부조와 확증 편향에 맞서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판단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단숨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완성은 사회의 진보와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도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누구도 타인에게 판단을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독립된 성숙한 개인들로 사회가 구성될 때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8일입니다. 그런 저녁에 호구맨님과 함께 오늘도 라이브TV 문을 열겠습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긴 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식곤증 때문에 지금도 졸려요. 지금도. 저는 오늘 이제 퇴근하고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네. 어느새 벚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꽃 많이 폈죠. 네. 예. 이게 글쎄요. 제 기억 속에는 항상 이 4월 한 10일이 지나야지 이제 대학교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통 만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4월 8일이라서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이제 올해 봄에는 좀 밖에 나다닐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일도 하고 하면서 밖에 외부 이제 왕래가 좀 생기니까 올해 봄 돼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좀 확진자 되기 전만 해도 좀 이렇게 좀 몸에 살이 지금부터 없었을 때 그때만 해도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닌데 심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봄 되면은 좀 꽃가루 같은 것 때문에 코가 간질간질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요즘 그게 없어.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이 면역력에 그 몸에 있는 이런 지방질들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살 너무 빼면 면역력 저하는데 그 소리를 하는데 예전에 내가 한창 말랐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면역력이 약해서 그랬던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체지방이 좀 부족하셨군요. 그랬나 봅니다. 몰랐는데. 그러니까 보디빌더들도 이 대회가 이제 가까워 오면은 그 자신의 몸을 커팅을 해가지고 근육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체지방률을 이제 쫙 줄이잖아요. 그때가 가장 건강이 안 좋아질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죠. 네. 이소룡도 그 사망 원인 중에 체지방률이 거의 지방이 거의 없다시피 하게 그렇게 몸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사소한 질환도 심하게 앓았다. 그런 기록들도 있고 한 거 보면은. 저도 지금 다시 살 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살쪄서 성인병 올 것 같으니까 살 빼긴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감기 같은 거 잘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체지방 한 자릿수로 가시는 거 아니면은 그냥 줄이셔도 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이놈 내장지방 빼야 되는데 큰일이야 진짜. 네, 내장지방 지긋지긋하죠. 네. 예. 내장지방 이제 잠시 좀 짱 박히시겠다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죠. 좆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일천주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총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뭔가 이른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가 엮였는지. 그러니까 뭐가 엮였는데 거기서 좀 발 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싸해가지고 저럴 리가 없는데, 별로 명분도 없는데. 네, 하여튼 좀 갑작스럽더라고요. 네, 뜬금없었죠. 예, 갑자기 관심 끌려고 네. 괜히 그 양모 씨가 생각나고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도 최근 있었던 정치 현안 이야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 리뷰, 네, 문재인 정부 보고서 네, 예, 오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어나갈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영국 꽃중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친 S님은 이게 연속 2주로 뭐 거의 후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는. 이렇게 너무 빨리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 아니면 2주로 있는데 아닙니다. 매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달타장님도 거의 매주고 뭐. 그렇군요. 네. 예,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되게 건방져 보인다. 이거 먹는데. 제가 말하고도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요. 뭐야? 왜 그래? 뭐 볼만이야? 아닙니다. 저는 더 같이 오래 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라이브 TV는 컴닉스 컴퓨터와 함께 합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 전화번호 070-8742-9595입니다. 네, 이 광고 카피를 광고주님께서 먼저 정해주셨기 때문에. 네,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컴퓨터 조립 소리 전문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춰서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택배로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AS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070-8742-959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이브 TV는 달품은 농장과 함께합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입니다. 제철 채소, 네, 그 다음에 농산물들 만나실 수 있고요. 그 1년 내내 빠짐없이 만날 수 있는 네, 청란, 청개육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그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또 서리태콩 있고요. 여름에는 옥수수도 있습니다. 네. 고구마도 하시는 것 같던데. 야, 예, 고구마가 근데요. 제가 언제 나오는지 고구마가 여름 좀 지나면 나오던가? 여름쯤에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옥수수와 고구마 함께 만나는군요. 네. 네, 함께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계정 팔로우 하시고 이렇게 계속 구독하시면은 산지직송으로 네, 양질의 농산물을 만나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컴닉스 컴퓨터 광고주님이 트위터에 또 이 이 청란에 관해 가지고 멘션을 하셨길래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저도 봤습니다. 네. 네, 네. 이걸 삶지 말고 찜통에 반숙으로 찌면 더 맛있다고 그래요. 찜통이 없어가지고 실험은 못 해봤는데 껍질도 더 잘 까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찜통에 찔 때 반숙은 8분에서 10분, 완숙은 12분 정도 찌면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두 칠 때 같이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찜통이 없어가지고 네. 다이소 가면 아마 그 냄비에 맞는 적당한 사이즈의 뭐 그 그렇긴 받침대, 예. 예, 찜 받침 그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사다 놓고 얼마 안 쓸 것 같아가지고 네. 웬만하면 그냥 삶아 먹고 말기 때문에 저는 고구마도 삶아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아까 오늘 이제 대본 정리를 마치고 나오려다가 잠깐 트위터를 봤는데 이 기사가 떴길래 네네. 요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저널 20일이라는 매체에 이제 올라온 기사예요. 이재명 상임고문 전례 깨고 성남 분당을 출마라고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 상당히 확정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요 이제 뭐 분당을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뭐 예측 기사 같은 게 어제부터 스물스물 나오긴 했어요. 나오면서 이제 당내에서는 반 이재명계 쪽에서 특히 반발이 있다 뭐 그런 관측 기사가 나오곤 했는데 요거는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거의 확정적으로 기사가 떴길래 무슨 다른 정보 소스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뭐 사실 이재명이 이번에 그 국회의원 보궐에 이제 출마할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은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이제 그 방탄용으로 자기 이제 재판에 뭐 앞으로 이제 닥쳐올 각종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자기 몸 보신용으로. 네, 일단 구속을 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구속되려면은 그 국회의원들의 그 본회의 투표에 의해서 예, 결정이 되니까요. 몸보신용으로 이제 이거 쓰겠다. 뭐 그러려면 제일 확실한 게 국회의원 배지니까 어디든 보궐에 출마하지 않겠냐 그런 관측들은 다들 했었는데 뭐 저도 그런 생각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했던 게 좀 안전빵 지역으로 안전빵 보궐로 나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송영길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계양구. 이재명이 등 떠밀어서 송영길을 서울시장이 나락으로 던져버리고 지역구를 이재명이 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이제 관측이 저도 이제 그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막상 이 기사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성남시장 선거에 이제 김병욱 분당을이죠. 성남 분당을이죠. 네, 분당을입니다. 분당을에 이제 김병욱이 당에서 말하자면 차출돼서 성남시장 후보로 나가고 그러면 이 경우는 추대가 되겠죠. 아마도 공천이 아니고 경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략 공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네. 네. 그러고 그 지역구를 이재명이 먹는다. 뭐 그런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이 기사에서 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그 분당을이라는 지역이 말입니다. 그게 대략 한 2010년 근처일 겁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손학규 씨가 이제 당 대표를 그렇죠.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분당을에 재보궐 출마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분당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간판으로 깃발을 성공적으로 꼽게 되죠. 그러고 손학규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그렇습니다. 그거 붐타고 이제 이어서 정말 희대의 몇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저녁이 있는 삶 그 슬로건 만들면서 성공적으로 확 뜨긴 했는데 카운터가 너무 나빴어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카운터가 네. 너무 역대급이었어. 네. 하지만 이제 당시 이제 문재인 의원에게 경선에서 밀려서 이제 그대로는 점점 네. 나락에 빠지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 성남이라는 곳이 이제 총 3개 지역구가 있는, 그러니까 4개 지역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분당에 갑과 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정구가 있고 중원구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 4석이 있는데요. 이제 수정구하고 이제 중원구는 이제 보통 편의상 이제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분당이 개발되기 이전에 이제 성남의 중심, 네. 성남시청도 거기 있었고, 네네. 이제 그랬던 곳인데 그다음에 이제 분당이 개발되면서 이제 총 4개 지역구가 되는데요. 항상 그 구도심에서는 야권 성향, 즉 뭐 민주당이라던가 때로는 뭐 민노당이라던가. 그렇죠. 예. 그쪽이 원래 그 경기 동부 장악했던 지역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분당에서는 꾸준히 이제 예전에 한나라당 네. 쪽에서 이제 당선이 쭉 됐었죠. 뭐 서울 강남이랑 분위기 비슷하다고 하죠. 네, 그 네. 지역구 그 성향 자체도. 그랬는데 이제 손학규 당시 이제 대표가 처음 당선이 되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분당을에서 이제 먼저 이제 민주당 당선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래서 김병욱 의원도 처음에는 손학규계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비서실장인가 하여튼 뭐 보좌를 했었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손학규 씨가 이제 대선행을 가게 되면서 물려받았구나. 거의 맞아. 물려받은 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손학규가 당선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약간 험지의 이미지를 분당에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 네. 경선 한다고 해도 경선 네네.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 네, 얘기죠. 정확하게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까지 관심이 있던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분당을에서는 이제 갑. 네. 분당 갑에서는 이제 김병관 의원이 이제 처음 총선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 첫 당선자가 되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지난 대선 때도 그 이재명이 그다지 선전을 못했다 그러고. 네네. 이 기사를 보니까요. 네. 저도 경기도 자체가 네.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네. 이재명이 이제 득표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네. 여기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보면은
5.3% 네. 이겼다고 해요. 네. 근데 이 분당에서는 네. 이게 분당을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분당갑을 다 합쳐서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보다 12.7%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기도 평균보다 차이가 확 벌어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해도 사실 안심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여기 출마하기 가장 자연스럽기는 한데 왜냐하면 주소지가 여기니까 무엇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본 이재명이가 성향으로 보면은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지. 이런 데 나와서 사실 여기서 당선된다고 해도 이 자체로 뭔가 그 저기 요새 떨만한 거는 없잖아요. 뭐 홈즈에서 당선된다고 치면은 홈즈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그냥 김병욱 지역구 지킨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는 노력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뭐 요새 떨만한 건 없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싸리 그냥 아예 확실한 안전빵으로 출마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신분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국회의원 신분이 되긴 하지만 지역구 특성으로 보면은 왠지 다시 성남시장 되는 것처럼 네.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그런 면도 있죠, 없잖아.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이 기사가 이거 대체 무슨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나 싶기는 합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사는 끝났습니다. 네, 이사할 수도 끝나고 없고.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분당을이기 때문에 순회동이 네네. 그래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김병욱의 지역구로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자동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정자동도 을입니다. 을입니까? 네. 정자동은 동호가 꽉 잡고 있을 거야. 거기 뿌린 돈이 얼만데? 거기 그 근처 사람들이 그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그 거기서 사는 사람들인지 그걸 모르니까. 스파르타 다니면서 스파르타 독서실 다니면서 얼마나 그 많은 동료들을 만들었겠어. 그렇죠. 예, 스터디. 그렇죠. 진지한. 네. 예. 아마 그 정자동은 이 동호가 잡고 있으니까 아마 이재명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 조직력. 네. 무시 못합니다. 네, 무시 못하죠. 예. 이번에 왜 작동을 안 했을까? 대선인데. 저는 이게 좀 그러니까 뭐 험지라고 하니까 여기가 지난 대선 때도 낮게 나왔다고 하니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 개딸들 많이 뒤에 와서 또 개딸들 이야기 하겠지만 개딸들 많이 뭐 입당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분당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일단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실행력이 있느냐? 저는- 오프라인에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성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네. 이번 대선 그 분당구 득표율을 보고 나서 네. 생각이 든 게 어느새 우리 분당이 네. 이렇게 역동성이 있는 동네가 됐구나. 예, 멋진 동네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나라당의 텃밭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경기도 평균을 뛰어넘는 뭔가 동네의 자부심이 다시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딸들이 뭐 대선 때도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뭐 하는 거 못 봤는데 과연 총선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나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그 계속 여의도에 출근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진짜 비 모르겠어. 온다고 비도 안 오는데 뭐 바람 불고 비 온다고 지지난주에는 안 나오더니만 토요일 날 날씨 좋았는데 이번 주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이번 주 무슨 명분으로 아이 뭐 아직 그 검찰 개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의도에 나가야죠. 저희는 저기 뭐 검찰 개혁 하시려면 서초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대통령님 퇴임하시거나 하면 과거문에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 그 민주당 안에 수박들 없애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노래도 부르는 것 같던데. 자 이제 뭐 개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그 요즘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제가 잠깐 느낀 어떤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재명이 혐오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득 든 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지인 중에 이제 탈퇴를 못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네, 이제 네. 카톡 그 닉네임을 바꾸셨더라고. 근데 닉네임이 그 부산은 잼칠라 아, 네네네. 부산은 잼칠라고 닉네임이 뭐야 혐오는 소통으로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식의 닉네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생각해보고 결국은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혐오를 소통으로 극복한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재명에 대한 잘못된 어떤 거짓된 프레임으로 이재명을 사람들이 혐오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바로잡 소통으로 바로잡으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분하고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은 딱히. 이게 그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네. 지금까지 어떤 이재명의 프레임에 매우 공감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측의 프레임에만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재명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꾸준하게 네.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형님과의 사건, 형수님과의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본인의 논문 표절,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아닌 것들이 없어요. 네. 항상 뭐가 말만 나오면은 내가 뭐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무슨 뭐 개천에서 용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는 거다. 뭐 비주류라서 혐오하는 거다 뭐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너무 충실하게 잘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이재명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몰라서 네. 아니면은 뭐 고정관념에 휩싸여서 이재명을 혐오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재명이 정말로 그 대장동 같은 거 특히 재판 받아가지고 네. 실형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안 믿을 거야. 검찰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조국 케이스하고도 이제 겹쳐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근래에 보면 그 조국이 이사를 했다고 하죠. 그 방배동 집 빼고 네네 그 삼익 아파트 네. 네 거기서 이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이 재판하느라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집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가나 보다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좀 재개발 들어간 게 좀 공교롭긴 해. 재개발을 어디더라? 대림인가 어디서 하는데 아 브랜드가 아크로비스타예요. 또 아크로비스타는 거 아크로다 아크로. 그냥 아크로. 네, 아크로에서 재개발을 하거든요. 네네. 그 저기 윤석열 당선인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그 아크로 브랜드로 나온 초창기 아파트예요 좀. 그래서 거기가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그 근래에 지어진 그런 이렇게 브랜드 달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 외부랑 담장이 높게 쌓여진 아파트가 없어요. 그게 건축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건축법으로 금지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은 그런 브랜드 단지가 거기 아크로비스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크로비스타 앞에 가보신 적 있죠 그때? 네,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그때 서초 집회할 때 한번 우르르 네, 갔었잖아요. 갔었죠. 예. 근데 거기도 그냥 보면은 담장이 높아요. 외부에서 잘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담장을 높게 쌓아놨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그런 그 아크로라는 브랜드가 이제 그런 브랜드인데 공교롭게도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뺀 그 삼익 아파트도 아크로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 트위터에서 이제 우연히 보니까 네. 그 삼익 아파트가 있는 단지가 전체가 다 재개발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큰 평수 네. 있는 곳만 것이 먼저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집 들어와서 좋은 거지 뭐. 한 그렇죠. 2년 있다 지나면 새집 들어가겠네. 그럼요. 아크로에 거기 공사 들어가면 한번 현장 찾아서 한번 가볼까?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걱정돼도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으면 그렇죠. 이분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이 조국 지지자들은 판결문도 제대로 안 봐요 보면은. 아니면 판결문을 보지만은 그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아까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무조건 그냥 싹 다 스스로 탄핵해 버리고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조국이 무슨 뭐 저지른 죄가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재명도 아마 똑같이 될 거예요. 대장동으로 감옥을 가든 뭐 뭘로 감옥을 가든 간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판결이 난다고 해도 참 그래서 참 그런 생각하면 깝깝해요. 또 이 사람들하고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텐데 아마도 이 정신머리는 죽을 때까지 못 고쳐. 자기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은 되도록이 뭐 싸울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근데 한동안에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네. 저희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소식은 아니고 요건 이제 뭐 제가 직접 전해드린 전원인데 이 그 지난 그 대선 때 네.
강남역 아니지 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그 윤석열 지지 선언한 민주당원 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 그분으로부터 이제 요 며칠 전에 그 국힘 측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아, 연락이 와가지고 그 국힘 쪽에서 어떤 그 내부 행사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나와서 발언을 좀 해달라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뉘앙스가 이제 그 당선 집회는 아니고 그 어떤 내부에서 하는 당선 축하 연회는 아니겠지. 승리 기념 네, 뭐, 행사? 저 승리 기념회 뭐 기념 행사 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승리 기념 행사 같은 걸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 나가서 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솔직히 거기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이제 당사자분이 이제 자기 워딩이 이랬다라고 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칼바람이 불고 있고 나는 제명당에도 미래는 없지만은 뭐 그 자리가 제가 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잘하신 거죠. 제가 생각하기도 거기 나가서 무슨 뭐 윤석열 지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정의의 싸움에서 국힘당이 이겼다? 뭐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그냥 그 어떤 윤석열 승리의 트로피 중에 하나로 전시되는 그런 꼴을 겪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 자리에 나간다는 거는. 네. 근데 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저희 국힘 측에서 이 제안을 한 게 저는 참 좀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게 당시에 그분이 그 윤석열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그 발언을 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국힘당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그냥 뭐 그거 정말 피터원의 심정이었단 말이죠. 당사자는 그때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 누가 그렇게 뭐 더구나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냥 개인이 거기 올라가지고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 용기를 그렇게 이제 용기를 스스로 발휘하기까지 그게 이제 계기가 된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참혹한 일들을 겪은 끝에 거기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못하죠 사실. 그리고 그 윤석열 지지를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이제 민주당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제이들 온 거 보고 저는 이 제이들한테 얘기 듣고 나가지고 참 진짜 참 얘들도 구제불능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선이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이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저는 그렇죠.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이명박. 이명박보다 더 최악이었으니까 이런 식의 대선은 다시는 없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졌고 국힘은 이재명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긴 건데 이거 뭐 그냥 별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여전히 보면 대통령님 붙잡고 흔들기나 하고 있고 국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네,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 지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힘당을 찍었을 때는 니들이 민주당을 좁혀서라도 민주당이 바로잡히는 꼴을 봐야겠다. 뭐 그런 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를 정상화시키자 그런 의지가 강했다고 보는데 이 뭐 옛날에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국힘도 정작 뽑아놨더니만은 네,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사실 기대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참 보고 있으면 깝깝합니다. 이런 꼴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이죠. 네. 네. 참 그쪽도 사람 없어가지고. 자 이제 이어서 다음 소식은 김어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아, 이거 네. 네, 아주 큰 울림이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어준이 이제 1년에 10만 원짜리 유료 회원을 모집해서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4월 1일날 마루절이 하필 또 아, 그러네요. 아, 네네. 우리 녹음 전날이죠, 지난주. 네, 지금 뭐 딴지일보 홈페이지에 처음에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한다 그러면서 회원 모집 중이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여론조사 기관 이름이 꽃이야 꽃. 뭔가 좀 이것저기 김어준식으로 좀 튀어보이려고 한 장명 센스 같긴 한데 늙어가지고 감각은 없는데 좀 튀어 보이고 싶으니까 이런 좀 괴랄한 생뚱맞은 이름을 지은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튀는 거 하나는 인정. 튀는데 되게 좀 이상해. 이건 기괴해. 기괴해요. 사실 예. 딴지 일보는 네이밍 센스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꼼수다도 괜찮았고 음.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이 꽃은 이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이름 딱 적은 거 보는 순간 아 늙었구나 김어준 이제 진짜 감떨어졌구나 그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왜 꽃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냐 하니까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 있는 그대로의 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무튼 이제 뭐, 이상한 비유. 네, 네. 이상한 비유. 그리고 이제 뭐 딴지에 글을 올리고 이날 또 저녁 때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송출된 다스베이더에서도 이거 여론조사 기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모집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얘기가 이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게 된 문제 의식은 지난 대선 기간 때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게 이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이 졌다. 가스라이팅은 지네들이 했는데. 자기들이 하는 거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뭐 정확한 정보 전달이고 남이 하는 건 가스라이팅이죠. 네. 뭐 여론 공작이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아처럼 떠들었다. 같은 날 조사가 뭐 10포인트씩 10%포인트씩 차이가 나고 해서 뭐가 맞는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 뭐 그런 얘기죠.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근데 이거는 지난 대선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늘 그렇습니다. 늘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여론조사는 수치를 보지 말고 경향을 봐라. 오르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 그것만 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재명 졌다고 지난해 이걸 지금 뭐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나마 이제 이 김어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예요. 지난 대선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깜깜이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좀 적당히 벌어져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까보니까 네. 1% 차이도 안 나.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여론조사는 다 뭔가 조작이다. 아니면은 뭐 바이어스가 걸린 잘못된 조사다.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 거죠. 물론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만.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식해요. 이게. 이 같은 날 조사가 10%포인트씩 차이가 나서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어떻게 당연한 거죠 이게? 이게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다르면은 최대 그렇게 10%포인트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조사 하면 이제 지지율에 대한 이제 참값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을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전 국민을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조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참값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수조사하면은 예, 그렇죠. 전수조사를 하면 알 수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현실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뭐 1,000명 정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1,000명 정도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차라리 진짜 바닷물을 한 컵을 딱 떠서 예? 그래서 이 바닷물 안에 소금의 농도를 재면 그거는 편하지. 이 사람은 이 바닷물 안에 소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소금 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죠. 네. 예. 적당히 어떻게 카테고리 나눠서 비슷비슷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일종의 그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지나다니고 걸어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찰칵하고 스냅샷을 하나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 안에 뭐 윤석열 지지자가 몇 명 들어 있었고 이재명 지지자가 몇 명 들어 있었다. 근데 하필 전체 그 스냅샷 사진 안에 밖에는 더 많은 뭐 이재명 지지자도 있고 윤석열 지지자도 있는데 하필 이 스냅샷 안에 재수 없으면은 이재명 지지자가 많이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튀는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정말 고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의 여러 기관의 조사들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사 방식의 어떤 특성,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다 보면은 대체로 일단
흐름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도 관심이 생겨서 보다 보니까 막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기관만 놓고 그 회사 조사만 보면은 왠지 틀린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월화수목금 일주일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명박 때만 해도 뭐 갤럽 정도만 눈에 보였었고 그렇죠. 이명박 정권 끝날 때쯤에 리얼미터 보였고 그렇죠. 지금은 거기에 뭐 한국 리서치, 예, 있고 한국 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뭐 하여튼 다 손에 꼽기도 힘듭니다. 네네. 막 여론조사 공정이니 막 그렇죠. 지금도 뭐 계속 더 생기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한마디로 서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장난들 못 칩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렇게 반박당하고 뭐 탄핵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장난치다 걸렸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경고받- 벌금 낸다. 네, 뭐 경고받고 그러면은 정말 진짜 이름 처음 들어보는 기관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적어도 그 언론사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의뢰를 받아서 조사하는 기관들 중에는 장난치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그러니까 설문 내용, 그 설문지를 좀 잘못 내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는 이제 티가 나니까 바로 반박할 수 있고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교묘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뭐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숫자가 나오게 맞추는다. 그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여론조사 자체보다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론의 역할이나 아니면 뭐 정치 컨설팅의 영역 그쪽에서 더 개입하는 것들이 더 크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언론 권력은 또 다른 권력들이랑 또 분리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권력도 판의 독립성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게 문제다라는 건 이제 예전에 그 레거시 미디어들을 비판하면서 뭐 조중동이 특히 당시 이제 언론들을 유착해가지고 이제 뭐 밤의 대통령, 낮에 대통령 그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문제의식을 그렇게 던져놨는데 조작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대한 언론이라고 나와가지고는 똑같은 짓이나 혹은 그보다 더한 짓들을 일삼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끝에 지금 이 여론조사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죠. 네네. 기본들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하나는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겠지만 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지만 절대 언론사의 의뢰를 받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조사를 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돌려보는 어떤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등록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앙케이트 조사지 뭐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조사예요. 근데 그래서 한 가지 우리는 전혀 위험할 게 없는데 김어준 추종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 김어준이 여론조사 했는데 야 이거 달라. 이러면서 막 인터넷 포털 댓글에 막 쓰고 막 줬다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뭐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만 네. 예, 니들 조심해라. 니네들 세고나 벌금 낸다.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카톡에 돌리고 다니다가 벌금 낸다. 그리고 여기 그거 김어준이 안 지켜줘. 김어준이 안 지켜줘 전혀. 이 여론조사 기관 꽃이랑 관련해서 이제 다스베이드에서 한 발언 중에 보면은 바이어스 없이 독립적으로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여갈 것이고 어느 순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매주 조사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그 회원들한테만 보여주지만은 큰 그림들은 매주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도 데이터가 쌓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기성 언론에서 이걸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김어준이 이걸 했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에서 네. 자기가 평소보다 돈을 더 써가지고 네. 어차피 그 TBS에서 쓴 돈일 텐데 지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그 KSO와에 의뢰해가지고 네. 그 면접조사 방식으로도 하고 네. ARS 방식으로도 조사를 이제 2번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야 면접조사를 하니까 이재명이 높게 나온다. 다 알고 있었던 얘기를 뉴스공장 자기네들 그 방송 들어주는 사람한테 또 네. 하는 거야.
뭐 대단한 발견인 것 마냥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 여론조사 기관 만들겠다는 거는 그냥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1년에 10만 원, 3년에 27만 원 이런 거. 그리고 원하는 경우 50만 원 이상. 그렇죠, 저. 호구 장사, 펜질 그냥 펜질 장사인데 펜질 장사를 이 여론조사 명목으로 또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 그 인형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뭐 뿔 달린 네. 털 인형 네. 그거 막 10만 원씩 받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이거 만 명만 보면 10억 아니에요, 10억. 예. 오, 1년에 10억. 근데 뭔데 여론조사 한번 하는데 돈은 많이 들긴 하니까요. 예. 어떻게 하냐에 달렸지. 인터넷 여론조사 하면 어떡할 거야. 아, 그거 끝내주죠. 그냥 유튜브 커뮤니티로. 아니면 또 있어 보이게 또 그거 할지도 몰라요. 아, 이거 막 그 블록체인 방식. 그러니까 아까 그 여론조사의 맹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구성원의 비율도 말하자면 불특정 다수, 불특정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그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조사에. 네. 결과에 편차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편향성이나 편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패널들을 모집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짜잘한 여론조사를, 그 여론조사 기관이 늘상 정치 여론조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각종 뭐 대학교 연구소에서도 많이 의뢰를 하고, 네네. 아니면 기업에서도 의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주로 이제 제품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패널들한테 조사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정의 수수료도 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중간 중간에 패널들 성향 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나이, 성별, 사는 곳, 직업, 네네. 그다음에 뭐 정치 성향까지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패널들의 DB를 쌓아놓는 거예요. 구체성이 그렇죠. 있는 사람들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섞어버리면은 좀 더 정확한 좀 더 이제 실체에 가까운 그런 조사를 뽑아낼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는데. 뭐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좀 저는 말은 막 장황하게 그럴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나도 진짜 뭐 실속 하나도 없고 그냥 그 1년에 10만 원씩 갖다 바쳐라 지금 그 소리 하는 것 같거든 김호준이. 네. 그 일량도 그 이하도 아니고. 아, 썸네일 이번에 그 털 인형이나 찾아다가 이번 주 썸네일 그걸로 할까? 뭐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참 이 호구를 그 뻥커원 호구에서 벗어났더니만은 참 세상이 넓어 보이고. 이게 진짜 옛날이랑 다릅니다. 그 20년 전이랑 아니지 10년 전이랑 너무 다릅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환경이. 그렇죠. 예. 옛날 막 그 김어준이 낙곰수에서 뭐 RDD 방식의 ARS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떠들. 예? 그때랑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여론조사 기관들도 계속 발전을 했지.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야지 장사를 하지. 그럼요. 택도 없이 안 맞으면 기업 상대로 어떻게 장사를 해. 그렇죠. 참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은 그 과거에는 어떤 콘텐츠를 파는 방식이 구매형이었거든요. 네네. 뭐 책을 사본다. 게임을 산다. 그런 식이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점점 보편화되고 나가지고는 구독형으로 이제 콘텐츠를 파는 경우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구독형이지 뭐. 그렇죠, 그렇죠. 구독형으로 이제 어떤 자기의 장사 영역을 넓히겠다. 그런 의미로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 이제 김어준 씨 말고 또 다른 분도 그렇겠지만 지금이 물 들어오는 때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장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장사를 해야죠. 예. 아주 장사 적깁니다 지금. 근데 참 밀물 들어오듯이 막. 이 짓거리를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역시 김어준이다. 야 누구보다 빠르다. 이동형이 어버버 하고 있는 동안에 예. 김어준을 벌써 치고 나온다고 또. 네. 아 어쨌든 뭐 아이템이 병신 같아서 제가 안 살 거라서 그렇지만 일단 뭐 타이밍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왜 1등 기업이 1등 기업인가 뭔가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딴지 회원이었으면은 아직까지 털빠였으면은 이거 가입하고 김어준한테 이거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것 같아. 이담채 김치 정말 맛있는지. 그거 딴지 게시판에 맛없다고 한번 올리면은
그저 유배지가 예, 바로바로 유배 간다면서요. 거의 이 김어준만큼 심각화되어 있는 이담채 김치는 과연 맛있는가? 진짜 맛있는가? 그 뭐지? 그러면 그 김치랑 그 뭐야? 그 걔네 그 돼지국밥. 네, 예, 그 유명한 가야 돼지국밥인가? 예, 예. 그 같이 먹어보라고. 그 돼지국밥도 또 호불호가 갈린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그거는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게 제품이 그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들을 때 자, 이어서 참 요즘 그 민주당에 또 삽질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좀 확 눈에 띄는 빌런이라고 하면 안민석. 아 이분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네, 지금 또 이번 주에 또 아주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또 벙쪄가지고 이거 가져갔어요 기사를. 이분이 이제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5선인가 6선인가 아무튼 뭐 거의 이제 국회의장에 근접한 급이죠. 그러니까 거의. 2020년 전에 막 그 누구죠? 그 김성태랑 예, 이제 같이 그 뉴스공장 나와서 이렇게 막 예. 둘이 붙을 때 그때 막 수도권 내리 4선 막 맞다. 그랬으니까 낙검수 때 수도권 내리 3선 그랬으니까. 네, 이제 5선일 거예요. 근데 참 정말 양아치야 이 사람은 말하는 게. 끝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 4월 3일 부산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안민석 개딸 양아들에게도 경선 투표권 줘야 또 양아들이냐? 아들은 왜 또 양아들이야? 몰라. 양아 어디서 양아인가 뭐지? 양아들에게도 갑자기. 예. 경선 투표권은 줘야 된다.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나고 막 밀려 들어오는 네. 사람들한테 바로 그 공천 결정할 수 있는 네. 네, 지방선거 경선 투표권을 줘야 된다. 자, 이제 3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안민석이 쓴 글인데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입당 러시가 감동적이다. 일단 청년들인지도 모르겠고 개딸들이 뭐 트위터에서 보이는 사람들 뭐 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뭐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상당히 이례적이다.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에 이렇게 입당 러시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민주당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8월 전당대회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권도 없다. 당비 납부하고 6개월 지나야지. 6개월 동안 당비 납부한 내역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당내에 이제 투표권이 생기니까. 네, 하지만 뭐 과거에도 3개월로 바꾼 전례가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부터 신규 당원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한 특단의 조치를 제안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게 김동연 후보가 창당했던 섬유결당의 당원에게도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시원하게 당원의 바다에 민주당을 맡기고 우리 모두를 던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론조사 해 그냥. 이거 되면은 자기 조직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단기 당원들 집어넣고 그걸로 경선 이겨먹은 게 가능해지는 건데 그거 막자고 6개월 최상위 규정을 만든 건데. 그렇죠. 그 역투표 방지하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잖아요. 참 보면은 이거 근데 안민석 자기 오로지 이제 자기 지금 당장에 자기 이익에 따른 계산을 해보고 지금 이제를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 삼육골당 당원들한테 투표권 줘야 된다. 이거 이제 말하자면 명분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은 삼육골당이란 난 당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기사 보고 알았거든. 김동연이 창당했다는 거. 아, 예, 창당했고 얼마 전에 합당을 했죠. 당원 한 10,000명은 되나?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뭐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새로 입당한 당원들 중에는 새로 입당한 그 개딸들은 대부분 털빠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쪽 유튜브에 종속될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일단 쪽수로도 상대가 안 되고 개딸들이랑 새물꿀달 당원들이랑 일단 뭐 개딸들은 대부분 다 안민석에 대해 호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동연에 대한 비호감이 있을 근데 거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 딴지 게시판에서 우연히 캡처된 거를 봤는데 네. 요즘 그 딴지에서 네. 안민석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보이는 거 아닌가. 예. 어쨌든 지금 안민석이 어떤 막 그 수박이냐 아니냐의 경계선 막 거기까지 여차하면은 바로 막 수박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민석 뭐 저기 다스베이드 한두 번 나가면 또 복구하겠지 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이 김동연 이거 있는데 이게 막 안민석이 나와가지고 또 그 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구역자라고.
이재명 좀 일단 쉬고 예. 가만히 있다가 예. 그다음에 당대표 먼저 하고 지방- 그다음에 종로 나와서 예.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다음에 예. 대선으로 가라 막 이런 로드맵. 예. 근데 지금 그 잼실라들은 예. 지금 막 안달이 났단 말이죠. 빨리 그 국회의원 배지부터 달아서 방패 하나 씌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온도 차가 있는 거죠. 안민석이 그 제시한 로드맵이랑. 네네. 또 그런 것이겠군요. 네. 어쨌든 안민석이 지금 이렇게 나대는 게 뭐 좋은 영향이 본인에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참 정치를 일관되게 참 이렇게 양아치처럼 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야. 민주당에서. 근데 또 모르겠다. 지금 민주당 꼬라지 보면 이런 양아치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안민석일 뿐이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안민석이 그냥 민주당의 어떤 하나의 표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줏대 없고 의리 없고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자기 그 정치적 목숨만 어떻게 보존할까 그 생각뿐인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대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고 있으면. 자 이제 이어서 그 네. 전주 백브리핑이 이제 오랜만에 백총이 한동안 그 오미크론 확진되셔가지고 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쉬셨다가 지난주 이제 라이브를 켜셨는데 이게 이제 그 4월 5일 날 제보자 A 씨 인터뷰가 이제 나왔죠. 이날 전화 인터뷰가. 네. 이제 뭐 다들 보셨을 테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도 한번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뭐 하셨던 말씀 중에 요약해 볼 만한 거는 뭐 도청에 근무할 당시에는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지 인지조차 못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그 말하자면 이재명이랑 김혜경 의전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도지사는 이제 그 법령에는 없는 거죠. 네. 의전 대상이 없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실직 상태에서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뭐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그 폭로를 하시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근데 이제 이게 통원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입원하기를 권했는데 당시에 여건상 계속 그 거처를 옮기고 다 그러고 다니시는 와중이었으니까 네. 입원하기 힘들어서 그냥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음해나 보복 조짐이 보이시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온라인상에서 아직까지도 아니면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현근택 같은 경우 뭐 돈 보고 폭로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그 꼴이 마음에 들면 진작에 때려치면 됐지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도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죠. 네네. 뭐 그런 말하자면 비방이라고 해야 되나 음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온라인상에서 보면 주로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왜곡을 하죠. 그냥 뭐 어떻게 막 후원금 장사 그런 식으로 하는 인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은 얘기죠. 그렇게 막 때려치고 막 할 수 있으면 네. 공익 제보자라는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필요도 그게 힘들게 제보를 하고 네.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자는 차원에서 그렇죠. 왜 공익 제보자를 그렇죠. 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거 그냥 들어오면 때려치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다들 이러다 때려치겠지. 그렇죠. 자기만 빠져나오고 말겠지. 참 그러니까 참 정치인이 하면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런 소리도 하고. 특히 민주당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말 이렇게 쉽게 막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그런 말 하는 새끼들 보면 새끼들 치고 뭐 제대로 옛날에 과거에 싸웠던 인간도 없고 현근택이 뭐래 맞겠어요. 현근택 근데 이번에 국회는 안 나오나요? 조용하지. 아 이번에 용인시장 용인시장 나온대요, 현근택? 그때 예전에 이제 용인시장직 경선에 참여했었죠. 지난 지방선거 때 2018년에. 이번에 또 안 나오나 그러면은? 글쎄요. 이번에 그냥 일단은 뭐 현임 시장이 있으니까 뭐 굳이 또 안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참 아무튼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은 여전히 짜증이 나네. 당의 애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정이 없어도 그냥 멍청해 보이잖아요. 아니 이거 멍청한 행동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짜증이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스스로 뭔가 헤어진 전 남친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반성이 갑자기 들면서 좀 더 쿨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새벽 2시에 카톡 해가지고 잔이 이런 거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왜 이러냐고. 짜증내지 마. 짜증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한잔 하니? 잔이. 아유, 자 이제 이어서 네. 이번 주에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이들 화가 나셨죠. 보면은 그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 네. 이제 그 법흥사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방된 북악산이죠. 네네. 북악산 둘레길 네. 그 코스 중에 이제 법흥사 이제 옛날 신라 시대 때 지어졌던 절터죠, 절터. 예. 지금 절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관련해서 4월 6일 날 법보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 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 진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모르나?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아, 자, 이제 뭐 이거 저기 뭐 내용 먼저 아실 테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기사에서 인용한 걸 보면은 불교 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빡쳐가지고 또 가만히 있을 문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2016년 8월 2일 불교신문 기사를 하나 찾아냈어요. 이 이제 불교신문 기사 제목이 주은의식 갖고 폐사지 복원 및 출토 유물 보존 관리해야라는 기사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강원 삼척지 흥전 리사지 발굴 현장 기사인데 여기 이제 당시에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이 방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사의 사진을 보면 자승이 초석을 밟고 서 있네. 밟고 서 있네. 대통령님은 주춧돌에 이제 걸터 앉으신 거지만은 자승은 신발 신은 발로 초석에 벌떡 올라가서 서 있어 이렇게 뒷짐지고. 네. 요 기사가 인용된 이제 연합뉴스 기사에 보면은 요 관련해서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한 불교계 인사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나이 든 대통령이 등산하다가 잠깐 돌멩이에 앉아 쉰 것을 두고 비판하는데 이렇게 기단속으로 보이는 돌을 밟고 올라간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 자승이 네.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아미타불. 그다음에 이제 내로남불. 평소 종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허정 스님이라는 분은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가지고 건물 저료에 사람이 앉아서 쉬는 게 뭐 어째서 비판받을 일인가? 주춧돌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거기에 나무 기둥도 올리지 마라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아까 이제 앞에서 보면 탄탄 스님이 대통령이 비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또 이걸 또 탄탄 스님이 어떤 양반인지 또 문파들이 찾아냈네. 아, 이 양반이 승적을 두고 있으면서 혈중 알코올농도 0.1짜리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그리고 조교종인데 자승의 최측근이야 또. 아. 지가 모시는 자승을 주춧돌 밟고 올라가가지고 저지랄하고 사진 찍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대통령이 걸타진 가가지고 지랄을 해.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한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한번 공식 입장을 나온 걸 거예요. 옛날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게 이제 주춧돌을 앉기 전에 대통령님이 당시에 이제 문화재청장이랑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청장한테 먼저 이제 물어보셨대요. 여기 이거 앉아도 되는 돌입니까? 그러니까 청장님 그 문화재청장이 괜찮다. 그래서 청장 문화재청장 허가하에 이제 허가를 득하시고 앉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돌이 문화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다른 기사 보면 대통령님이랑 문화재청장의 대화에도 나오는데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거 오렌터가 남아있던 것을 해방 후에 다시 세워버리고 준비하다가 김신주 사건으로 개방됐던 곳이 다 폐쇄되고 그 부자재가 남은 거죠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절터를 발견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이제 옛날 모습으로 복원을 한번 해보려고 네. 해서 돌이랑 이런 걸 갖다 놓은 건데 다시 그 지역이 폐쇄가 되면서 그렇죠. 김신조 넘어오고 나가지고 완전 군사구역으로 막아버리니까 공사인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거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실제로 60년대에 그 절 다시 세워보려고 초석 갖다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북에 김성민 씨
또 관련해가지고 명문을 하나 남기셨던데 그걸 이제 찾아가서 읽어보시는 걸 권하고 거기 네. 보면 이제 언급된 것 중에 초석 배치를 말씀하세요. 이분 되게 꼼꼼하셔 보면은 사진에도 보면 초석이 배치가 이렇게 나란히 돼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실제로 건축하려고 초석을 그 자리에 놔둔 게 아니고 그냥 자자 옮기다가 그냥 방치시킨 거야. 각 잡아서 놔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폐자재에 가까워요. 네. 60년대에. 거기 걸타지 가지고 이렇게 개지랄을 떠나? 그러다가 지금 신앙 털려가지고 음주운전한 것까지 나왔네? 탄탄. 그러니까 대통령님 함부로 억지로 깔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님도 뭐 하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고 비판할 만한 지점들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그럼 비판을 하시면 돼요. 근데 비판하겠다고 굳이 막 아무것도 아니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억지로 깔려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은 대책임만 당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걸 보고도 모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 많은 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들은 또 대체로 산에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로로 등산하다가 가다가 네. 절에 잠깐 들러서 그냥 그 돌에 앉아서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뭐 벌어집니다. 문화재라고 해도 대부분 다 복원된 것들이고 옛날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트위터에서 어느 분이 그 말씀하셨지 무슨 저기 경복궁 그 돌 밟지 말라고 그거 다 문화재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에 단면으로 맞다고 경복궁 청소하려면 혓바닥으로 핥아서 해야 된다고 이 수준이면 그렇잖아. 사람이 걸타지도 못하는데 돌에 걸타지도 못할 수준이면은 네. 좀 비판하려면은 비판점을 잘 잡고 하시고 괜히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붙잡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대통령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야. 언제든지 건드리면 눈알 터뜨릴 준비가 있는 사람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깔려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대통령님은 물론 조용히 사시고 싶으시겠지만은 건드리면은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판단 잘하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십시오. 무슨 씨가 승적 있는 사람이 알코올 농도 0.1짜리 음주운전이 뭐야 대체? 0.1이면 얼마나 퍼? 거의 만취 상태 아닙니까? 인사불성이지 뭐. 예. 술 세신가 봐. 이분.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한 주간 뭐 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대략 짚어봤습니다. 몇 가지 집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연재 시리즈로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서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두 시간입니다. 번째 시간입니다. 요거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빼먹고 소개를 안 드린 게 있는데 요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탭이 하나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국민투표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 몇 가지 항목에 따라 몇 가지 항목을 나눠가지고 항목마다 한 5개 정도 문항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어느 정책이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정책들을 이렇게 투표하고 결과를 보는 그런 그 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투표도 많이들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좀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그 대통령도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청와대 홈페이지 가시면 또 국민 보고 탭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방송 올리면서 저기 방송 정보란에 다시 또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만은 글로 들어가시든지 해가지고 가셔서 내용도 저희가 방송으로 계속 하겠지만은 이 내용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투표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코로나19랑 뭐지 뒤에 게 선도형 경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가 이제 코로나19랑 선도형 경제들인데 그리고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네. 선도형 경제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그때 했던 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 세 가지 축 네. 그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났잖아요. 그게 선도형이었어요? 그게 혁신 성장이었습니다. 혁신 성장.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포용적 복지인가? 막 이러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다 늙어가지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거기랑 이제 거기 연장선이죠. 이 선도형 경제, 한국형 뉴딜 네. 이게 혁신 성장의 연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코로나 K 방역에 네.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이건 사실 뭐 어떻게 뭐 모르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 시절을 그러니까 지난 2년 3년을 다들 같이 회고한 그런 거의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관련해서
서두에 이제 그 뭐 코비드가 2019년 말에 발생해서 2020년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런저런 대응들을 통해서 잘 이겨냈고 그 이겨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그 기여를 한 거는 뭐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네, 시스템을 잘 만들었지만 또 사람들이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유지가 된 거죠. 네. 마스크 쓰기 하고 뭐 저기 네. 사람들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국은 이제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를 했는데 핵심은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3T, 3T가 뭐냐? 진단 검사, 테스팅, 그다음에 역학 조사, 트레이싱, 그다음에 신속한 치료, 트리트먼트 이렇게 해서 3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2022년 3월 11일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34위,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37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망자 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또 우리보다 더 잘 먹은 데가 한 나라 있다는 소리네. 37이면은 어디지? 글쎄요, 뉴질랜드 혹시 이런 곳인가? 잠깐만, 뉴질랜드가 OECD 맞지? 그런 남반구라서 좀 덜 퍼져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근데 애초에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은 봉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좀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봉쇄 안 하고 이만큼 버틴다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싱가포르 같은 데가 잘 맞게. 근데 싱가포르이 OECD에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뭐 공항 항만 검역으로 이제 유입을 막고 발빠른 진단 검사법을 개발했다. 이때 그 다들 아시죠? 외국 갔다 들어오면은 저기 공항에서부터 바로 네, 네. 그 택시 불러가지고 격리용 택시 타고 가서 그 2주였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2주였죠. 2주 이제 그 격리지로 가서 격리하고 그러고 나오고 뭐 그런 것 그런 시스템이 정말 그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기똥차게 저는 그 당시에 그 실시간을 보면서 와 정말 기똥차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탁탁탁 그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 뭐 이것도 있었고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네. 드라이브스루도 최초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최초가 맞나 그게? 네, 맞을 겁니다. 당시에 그때 막 가짜 뉴스로 뭐 일본이 처음이네 뭐 그런 얘기하고 했는데 아니다. 그리고 국내 어디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뭐 교수가 제안했어도 뭐 상관없죠. 뭐 제안해서. 아무튼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네.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자,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진단 비밀은 서울역 회동이라는 이제 이런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 1월 27일 이게 이제 이날이 그 설 연휴 마치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마치고 상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상경하는 기업인들과 그 이제 실무자들 대상으로 회의를 하려고 서울역에서 긴급 회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며 긴급 사용 승인 계획과 함께 민간 개발 업체에는 진단시약 개발을 학계에는 객관적인 검증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제 민관 합동이죠 말하자면. 이거. 네. 또 실제로 진단시약도 이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왔고 이거 코로나 때 진단시약으로 또 비번 바이오 기업도 하나 있었죠. 우리나라의 그 강소 기업 중에. 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다들 기억은 나실 거예요. 이건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딱히 구체적인 설명 안 드리고 제목만 읽어드리자면은 드라이브스루 ICT 활용, 세계가 감탄한 K 방역, 그다음에 요양병원부터 예방 접종 실시, 전 국민의 80%가 2차 접종. 아직도 3차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이 좀 뭐 한두 번 3차도 지금 전 국민 기준으로는 모르겠고 그 성인 기준으로는 60% 70% 정도까지 도달했을 겁니다. 맞으면 되는데 왜 안 맞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투명한 정보 공개로 위기 대응 속 정부 신뢰 노력. 이거 참 중요했죠, 사실. 네, 그렇죠. 박근혜 때 그 메르스 때만 해도 보면은 되게 깜깜이로. 그래서 메르스가 사실 그때 메르스를 그렇게 못 먹은 건 아니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뭐 좀 그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어리버리하게 그랬어도 그 당시에도 질병관리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정영천장이 있었고 그때도. 그래서 정부가 어리버리한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최악으로까지는 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문제는 너무 깜깜이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저기 가짜뉴스 차단한다고 맨날 온라인 때려잡고 있고 무슨 관련 네. 이야기 나온 거 때려잡고 있고 그러긴 했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보면 정부 주도로 어떤 그 감염자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케어하는 게 그렇죠. 네, 훨씬 잘했었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네. 박원순 시장이 점수를 많이 땄었죠 보면은. 네. 그 감염자들이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면은 뭐 식료품 지원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서울시에서 패키지 주는 거 그런 거 사주려고 그랬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메르스 그때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저는 이게 삼성병원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확산이. 예, 맞아요. 근데 그거 삼성병원에서 터진 거를 초반에 한번 숨겼을 거예요. 며칠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면 그게 거기서 발병하고 3일 뒤였는데 제가 그때 삼성병원 가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 인테리어 작업한다고 한 6시간 한 반나절 정도 거기서 용접질 신나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메르스 터졌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며칠 공포에 떨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점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앞서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백신 허브 그다음에 바이오 선도 국가로 진출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향상 허브를 유치를 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방역에 관한 이야기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대응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경제. 이게 이제 코시국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방송이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이 코시국에 대한 불안한 전망. 그것도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시즌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트로곡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노래 제목이 Doom and Gloom입니다. 그렇죠. 예. 우울하고 도움을 뭐로 해야 되나 파멸과 우울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둠 교수님도 네. 소개를 하고 네. 그랬었죠. 이제 그 노래 자체도 보면 내용이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주식 똥망하고 세상 멸망할 거다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아무튼 내용은 그런데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데. 그런 노래를 우울하게 부르면 재미없죠. 뭐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희도 그때 방송 시작할 때마다 와 진짜 좋댔다. 우리 이러다가 나 같은 놈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정작 다시 오니까 정부가 너무 대응을 잘해가지고 잘 버틸 수 있었단 말입니다. 2년 넘게를.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28일 날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때 이제 그 추경을 16조를 잡았는데 이거를 국회에서 그 추경이 편성되기만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정부가 먼저 이제 이 조치를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빨리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말하자면 일종의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도 볼 수 있는데 국회는 정작 이제 그러면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가지고 발목 잡고 선거용으로 이용하려고 질질 끄는 바람에 정부에서 처음에 이 지원 대책을 발표한 거에 비해서는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긴 했죠. 아무튼 그러고 해서 같은 2020년 3월 19일에는 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 비상경제회의 체제를 가동했다는 거는 그 이전까지는 부처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작동했던 거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버리면 훨씬 추진력이 강해지니까 책임 소재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딱 나오니까 부담을 덜 갖고 추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각 부처마다. 그렇죠. 이제 이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추경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핵심 정책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 집행했다. 정말 기민하게 움직였죠. 이 코로나 초창기에 보면 정부는. 문제는 여당이었어요. 항상. 속터도 죽는 줄 알았지 이때. 에휴, 그러면 총선 때문에. 자, 이어서 이제 국민 삶 무너지지 않도록 역대급 7차례 추경. 이거는 이제 그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합쳐서 총 7번 추경. 아, 올해까지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네. 총 7번 추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추경 규모를 따져보면은 97년 IMF 때, 그다음에 2009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그때도 이제 그 정부에서 긴급 추경을 했어요. 그게 이제 GDP 대비 2% 규모였다고 합니다. 한 해에. 네. 근데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3%. 어떻게 보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때나 IMF 때보다 데미지는 덜할 수 있었는데 데미지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시국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긴 했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왜냐하면 이것들은 금융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일들이었잖아요. 심각한 타격이 가는 일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이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0년이 돈을 더 많이 썼던 얘기죠. 더구나 97년에는 이때는 2만 불이 안 됐을 거야 우리가 GDP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기 1인당. 네. 그리고 이제 2009년 같은 경우도 뭐 3만 불 안 됐고 2만 불 넘어갔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때도. 자, 그러니까 2020년은 훨씬 많은 돈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이제 국가 통화, 그러니까 IMF에 따르면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 및 유동성 지원 규모는 GDP 대비 16.5%. 이건 이제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코로나 시국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22 중에서 10위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류들은 특히 보면 돈 안 쓴다. 나 돈 아껴서 뭐 하냐 그러는데 쓸 때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썼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GDP 10위 기준이면 딱 우리나라 재정 규모에 맞춰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모자라다고 징징대는 애들이 이상한 거지. 다 선거용이지 뭐.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경제 회복세는 우리나라가 정말 가파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은 우리도 이제 역성장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마이너스 0.9%. 근데 이제 마이너스 0.9%가 되게 선방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죠. 이게 이제 그 G20 국가 중에서 3위고 OECD 37개국 중에서는 4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또 돌아섰어요. 이게 반도체 수출이 큰 한몫을 했죠 이때. 이때 기정님이랑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 이때. 그리고 이제 2020년 3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에는 그 뒤에 이제 2021년까지 해서 5분기, 2021년 3분기, 2022년, 2020년 4분기 뭐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네. 5분기,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는 연속으로 5연속 성장세만 유지했다고 합니다. 작년 근데 연말에 좀 떨어졌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이 반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이게 이제 2019년에 10위였는데 2020년에 10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1인당 GDP도 사상 처음으로 G7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그룹을 크게 상회했다. 이게 되게 크죠. 경제 규모가 선진국급인데 주요 그러니까 선진국급이라는 건 사실은 성장률은 이제 침체돼야 될 그런 이제 그 위치까지 간 건데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보다 성장률은 여전히 높다는 거는 대단한 어떤 잠재력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석 경제 규모 글로벌 탑 10G를 확고히 유지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안착을 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에 최초로 3만 달러를 유지했고 3만 달러를 달성했고 2021년은 그러니까 3만 달러 들어간 지 4년 만에 3만 5천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표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정말 잘한 거지. 아, 잘했죠. 네. 그리고 여기에 1등 공신은 홍원기 부총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예. 뭐 이어서 그 국제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뭐 무디스, S&P, 피치 이제 이게 3대 신용 평가 기관이죠. 네. 여기서 그 2020년 그 위기 발생으로 113개국 전 세계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G7 중 이탈리아, 캐나다는 신용등급 자체가 강등이 됐고 미국, 일본, 프랑스는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뭔지 잘 모르겠다. 찾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것도 아무튼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뭐 이어서 그 민생 회복 항목을 보면은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작년 2차 추경에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피해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 등 코로나 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반영했다. 요거 이제 다 맞춤형, 그러니까 선별 맞춤형들이죠. 그렇죠. 이때가 기본소득과의 싸움 절정에 달했을 때였죠. 그렇죠. 선거 앞두고 아주. 네. 우리도 이때는 좀 빡세게 막
방송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작년 이제 2월 이후 회복세가 견고하게 지속되면서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 수가 급감을 했는데 이게 작년 2월 이후부터 이제 회복세로 다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점인 2020년 1월 대비 100.5% 수준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약간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위기 상황인데 이제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최고 이제 저소득자나 이제 그 바로 위에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곤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 상대적 빈곤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소득 분배 지표, 네. 그러니까 5분위 배율, 진위 계수, 상대적 빈곤율 이 세 개 지표가 모두 개선된. 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4년 연속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 네. 네, 이건 이제 당연히 처분 가능 소득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 열심히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열심히 지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경제 위기가 찾아온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게 오히려 더 개선했다. 지금 네. 이 정부 이 보고서를 보면은 참 정부가 잘한 건 맞는데 민주당이 발목 안 잡았으면 이거부터 더 잘했을 거 아니야. 더 잘했죠. 네. 네. 더 잘했죠. 진짜. 이게 그 뭐 자영업자 지원, 뭐 소상공인 지원도 훨씬 더 빨랐을 거예요. 네. 예, 여러 차례 나눠 가지고 물론 뭐 고기는 잘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에게 담비 같은 재난지원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당일 신청, 당일 지급. 네, 이게 된다는 거는 사실 선별 복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네, 충분히.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유례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손실을 그 국세청이랑 연동해가지고 그 지자체들에서 미리 추산을 해가지고 손실보상 대상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손실 규모까지 어느 정도 추산을 해가지고 얼마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문자를 날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 받고 신청하면은 하루도 안 돼서 돈이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신청하면은 네. 바로 뭐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입금되고. 그러니까 이미 선별복지의 실전 사례들이 코로나 시국 동안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걸 부정하면서까지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그제를 했으니 참 얼마나 이거 세상을 거꾸로 돌리려고 한 거냐 그런 생각이 다시 드네. 이걸 쭉 읽어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코로나는 잘 막았어요. 잘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한 단계 또 도약을 했죠. 크게. 네, 상대적인 이득을 얻었죠. 그렇죠. 네,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이제 그렇죠. 비대면하면서 많이 이득을 봤죠. 반도체, 바이오. 네. 네. 그래서 이 여세를 더 몰아서 우리가 어떤 경제를 이제 전 세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네. 네, 특히나 이제 전 세계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신산업에 네.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빅3 신산업으로. 미래를 주도한다. 이제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선도형 경제 네. 섹터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려면 더 이상 어떤 그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추격형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선점해서 먼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생겨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는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 세 가지 항목을 이제 중점 사업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바이오 헬스 국가 비전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2020년 11월 바이오 산업 전략 비전을 발표했고, 이게 이제 의료기기 산업법, 첨단 재생 바이오법을 만들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리고 2021년 바이오 헬스 예산은 1조 9천억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바이오 산업 수출은 2019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분명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뭐 그 과정에서 그 진단 키트랑 방역 물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특히 강세였잖아요. 마스크도 그렇고 뭐 그 긴급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잘 만들어서
한때 막 미국에서 좀 달라 그러고 그랬잖아. 그랬죠, 그랬죠. 우리 네. 쓸 거밖에 없어가지고 많이 선심은 많이 못 쓰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막 주고 그랬잖아. 그리고 마스크 외교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그 사적인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왜 해외에 아는 분들이나 뭐, 그렇죠, 뭐 가족들 나가 있는 분들 보면 마스크 이렇게 보내주고 그다음에 뭐 6.25 그 참전 용사분들 그렇죠. 네, 네. 그거 참 가성비 나오는 그 선물 아닙니까? 그럼 마스크 솔직히 얼마 안 되고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게 워낙 귀하니까 그게 막 이 우리나라도 이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초반에 있었죠. 예,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었지만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마스크가 있는 나라인데 워낙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그리고- 대란이었지만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휴지를 못 만들 뻔했습니다. 걔네 그 마스크 필터 그렇죠. 만드는 것 네,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그 기반 산업 쪽에 섬유 산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쪽에서 이제 좀 한동안 좀 팔이 날리던 공장들이 많이 마스크 공장으로 전환되면서 생산량이 많아진 것도 있고 근데 그 전환 과정에서 보면은 대기업이 많이 이제 좀 협력적으로 나서기도 했죠. 네, 네. 그 생산 라인 깔아주고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노하우도 전수하고 뭐 예, 그래서 최적화시켜줘서 음. 생산량을 늘리는데 많은 기술 도움을 이전을 줬다고 많이 하죠. 했다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흐뭇한 광경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잠깐 이제 그 생산량이 올라오기까지 네. 그 마스크를 우리 이제 약국에서만 그때 네. 예,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가지고 그쵸. 네, 이렇게 지급받지 않았습니까? 그 저기 뭐야 요일제였나? 요일제였나 그 네. 10부제였나 뭐 네, 그런 10부제라고 식으로. 네. 마스크 10부 5부제였나 10부제였나 뭐 아무튼 그랬죠.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뭐 매주 2장씩인가 살 수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막 그거 그나마도 없었으면은 마스크 진짜 막 한 장에 막 10,000원 주고 사고 막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쵸. 이게. 뭐 근데 그 와중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힘들어서 그 동사무소 가서 막 그 상담 받고 했더니만은 집으로 마스크를 언제부터 보내주더라고. 10장 뭐 지금 막 집에 몇백 장이 저 친구 원래 죽겠어. 예. 그냥 버리면 저것도 그 쓰레기라서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크가 남아도는 지경에 이르렀다. 네. 요즘 뭐 그때 막 그 뭐 마스크 가지고 정부 비판 많이 당했지만 그렇죠. 아 그래도 그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선방한 거죠. 예 선방한 네. 겁니다. 예. 우리 진짜 뭐 똥유지 없어가지고 사람들 고통받는 적으로 없잖아 진짜. 그럼요. 아 막 미국에서는 그 마트 그 텅텅 비었잖아요. 막 네, 휴지 네. 막 다 막 사재기 해 가고. 그때 유튜브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네, 나왔죠. 네. 당시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네. 한국 마트 이렇게 영상 찍어가지고 어디 약 올리는 거네? 네, 올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쪽은 남아둔다고. 그때 그래서 한때 그 잠깐 유튜브 트렌드가 국뽕이었습니다. 국뽕. 외국인들까지 막 지원. 다른 것도 아니고 휴지 같은 걸로 참. 뭐 휴지뿐만이 아니라 뭐 식료품 뭐 이런 거. 미국 같은 데는 봉쇄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어떻게 움직이면서 뭐 물론 이제 뭐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고 일찍 들어가야 되고 예, 그런 건 게 있었습니다만은 예, 마트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트 가서 물건 다 있었고. 그렇죠. 예. 한 번도 뭐 어디 물건 동났다 그런 얘기는 없었죠. 예. 마스크 말고는 네. 초반에 잠깐 마스크 그랬던 적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계란이 조금 문제긴 했었는데. 계란값 올라가지고 네. 뭐 그래도 뭐 계란 못 먹는다고 뭐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그 뭐야 이 결국 여러 가지 뭐 생필품들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 몸이 입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부족했으면 확진자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거 이제 저기 비스님도 좀 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왜냐면은 이제 제 바로 옆에 그 삼성이 그 평택에다가 엄청나게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 예,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년 4월에 시스템 반도체 비전 전략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이제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보면 이재용이 이제 대통령 옆에서 이주거에 그냥 사진도 있고 해맑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그 미국과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등 이 품귀 현상을 빚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국 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느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럴 거야. 아마 자동차 저기 계약하고 나서도 출고되기까지 한참 기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반도체가 없어.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가 네 없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5월에는 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소부장 특화 단지, 그다음에 첨단 장비 연합 기지, 첨단 패키징 플랫폼, 그다음에 팹리스 밸리를 중심으로 세계 규모 최대 규모의 K 반도체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팹리스 밸리에서 이제 팹리스가 뭐냐 아십니까? 팹리스 네, 알고 있죠. 업계니까 당연히 아시겠지. 저는 예. 네. 이제 팹리스라는 거는 생산 시설 없이 그렇죠. 이제 설계랑 기술 개발만 해가지고 생산을 위탁 생산에 맡기는 그런 이제 그 회사를 팹리스 회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나 이런 거 봐도 네. CPU나 뭐 그래픽 카드 네. 이런 거 봐도 그 뭐 인텔이나 뭐 AMD나 이런 회사들이 네. 걔네들이 직접 뭐 조립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칩을 설계를 하고 이 설계도를 만들어서 뭐 대만이나 이런 데 주면은 뭐 애플도 그렇죠. 네. 대만에서 이제 그거를 네.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가지고 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CPU를.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텔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AMD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팹이라는 건 또 뭐냐 그러면은 이걸 뭐지? 패브리케이션인가? 네, Fabrication Facility.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팹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그란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이제 쫙쫙쫙쫙 네.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칩이 그냥 여러 개가 쫙쫙쫙 쏟아지는 거죠. 그를 생산하는 설비를 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제2의 벤처붐. 요거 이제 이건 김준표 의원님이 잠깐 생각이 나죠. 아, 그러네요. 네. 창업하라. 그러니까 제2의 벤처붐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었는데 제1의 벤처붐은 아시다시피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네. 이때 이제 한창 이제 IT 열풍 불면서 닷컴. 네.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닷컴 버블. 하지만 이제 결국 버블이어서 꺼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제2 벤처붐을 이제 이끌려고 이제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유일한 신설 부처입니다. 이게. 그래서 2018년 3월에는 정책금융의 연대 보증을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업자들 간에 특히 벤처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대 보증 서 가지고 돈을 많이 빌린 모양이에요. 뭐 다들 그럴만 하죠.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작은 회사에 투자가 이렇게 막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잣돈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연대 보증 아시다시피 좆대잖아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연대 보증으로 그 대출 받은 것들도 점진적으로 연대 보증을 폐지하는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태펀드 예산도 대폭 확대를 했다. 이건 이제 뭐 17년부터 추경으로 17년에 추경 8천억 원. 그다음에 지난 정부까지 지난 정부까지 이제 이 모태펀드라고 출자한 총 규모가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만 그거의 1.8배인 4조 7천억 원을 5년간 이제 모태펀드를 계속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유니콘 기업이 4년 새 6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그 국내 총생산 대비 벤처 투자 비중은 0.22%로 이게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해요. 세계 4위.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유니콘 기업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 상장하면 바로 이제 확 뜨는 거지. 네. 이제 2017년에는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 3개밖에 없었는데 2021년에는 18개로 6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 가치 1,000억 원 이상 기업이 지금 보면은 그 2020년에 32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벤처 진흥 섹터를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보면 항목들이 더 많은데 오늘 시간상 요 마지막으로 수소경제 이야기만 하고 끝낼까 합니다. 요걸 이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잘 몰랐던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수소경제 에너지 시대 전환 천병대다. 에너지 전환 시대 천병대다 해가지고 요 항목들을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가 15년 만에 다시 불어는 바람이라고 해요. 수소경제를.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수소경제의 시작이 참여정부 때는 2005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의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가 수소경제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소경제 대응 종합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기술력이 부족했어요. 기술력 완성도가 떨어졌던 게 이제 이때 상산하는 수소차 가격이 10억 원 한 대가. 근데 한번 충전으로는 고작 1000km밖에 못 가요. 100km밖에 못 갔다고 해요. 아, 이러면은 그러니까 한번 충전으로 100km 갈 정도면 사실 그 시내에서 장보기용으로 왔다 갔다 이걸 시티 커뮤터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고 도시와 도시 사이를 움직일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 집에서 기차역까지 몰고 가서 기차역 근처에 주차해놓고 기차 타고 볼일 보고 다시 와서 돌아오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못 쓰는 거지. 이거는 100km면은. 그런데 이게 이 차 가격이 10억 원에 입국하면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었던 거지. 당시에 네. 실용성이 떨어졌던 건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여론도 2005년만 해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의 이제 어떤 호응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이 뭐 완전히 묻힌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제 발표는 어떤 실효는 못 거두고 끝났는데 하지만은 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 시작해서 10년여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2018년에는 세계 최고, 그러니까 수소차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넥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2015년에는 그 아시다시피 탄소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국제적으로 체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의 어떤 관심이나 지지도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수소 경제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2040 수소 활용 세계 1위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아, 이게 2040 청사진은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 대 생산하고 수소 발전용 연료전지를 15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해서 수소 활용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달성하려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21년 10월에 이제 대통령님이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특화 단지가 들어설 인천 현대모비스 투자 예정지를 방문해서 수소 선도 국가 비전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날 이게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 밝히신 수소 경제의 네 가지 비전이 이제 첫 번째는 그레이 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 수소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수소 그러면 그 뭐 배기가스로 물만 나오고 이 자체로 이제 그 청정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그런데 생산 과정은 아직까지 청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데 그레이 수소는 뭐냐면 원료가 메탄이에요. 메탄을 이제 고온의 수증기를 통해서 촉매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수소 1kg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가 10kg가 나온다고 해요. 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블루 수소랑 그린 수소로 전환시키는 게 정부의 이제 목표인데 블루 수소 같은 경우는 공정 자체는 같아요. 그레이 수소랑. 근데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중간에 촉매를 그 저장 장치로 포집해 가지고 배출을 안 시키고 막는 방식이고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식 중에는 가장 이제 실용적인데 이걸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100% 잡아내지 못하면 당연하죠. 가스 잡아낸다는 게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 100%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최종 단계로 나온 게 그린 수소인데 이걸 이제 옛날에 과학 시간에 실험 해보셨죠? 이거 물 전기 분해. 네네네. 그 건전지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네. 양극의 산소인가? 양극의 산소, 음극의 저는 수소로 기억하는데 양산이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음극 쪽에 성형 불 때문에 펑 터지고 막 그렇죠. 양극 쪽에는 불 확 잘 타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전기 분해로 수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이 전기는 뭘로 만들 거냐? 이 전기를 뭐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으로 만들면 또 수소 발생 과정에서 방사능이 남던가, 그러니까 방사능 폐기물이 남던가, 아니면 CO2가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다 나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물 전기 분해하는 전기를 풍력이나 뭐 이제 풍력이나 조력 같은 거, 뭐 아니면 태양광 같은 걸로 이제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겠다. 이게 이제 그린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 물 전기 분해가 이게 결국은 이제 촉매가 필요한데 아직도 그 분해 효율이 그렇죠. 예, 이런 그 탄화수소, 그러니까 메탄 같은 탄화수소 가스에서 얻어내는 것보다 이게 양이 많이 못 미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H2O고 그렇죠.
메탄 정도만 해도 CH4거든요. 그렇죠. 탄소 하나에 막 수소가 4개씩 주렁주렁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2050년까지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이 좋아지려면은 더 좋은 촉매가 나와가지고 더 낮은 에너지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킬 수 있는가. 네. 이제 뭐 그런 촉매가 뭐 개발이 되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린 수소를 이렇게 이제 그레이 수소를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프라 구축, 수충전소를 이제 네.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 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 이건 이제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그다음에 뭐 화물 운송, 나가서 발전까지 네. 이렇게 수소로 전환하겠다. 이제 그런 비전입니다. 그 며칠 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을 했거든요. 발전용 가스터빈을 개발했는데 지금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한 게 이 기술이 수소용 터빈의 기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번째는 이제 뭐 범국가제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 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표준화에 주력한다. 이거 이제 선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소 경제를 네.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제시하신 수소 경제 4가지 비전입니다. 하여튼 그 대통령님께서 수소 경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네,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전기차로 가야지 무슨 수소 차냐. 근데 전환기에는 수소가 효율적일 수 있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그레이 수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산화탄소를 많이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산화탄소를 결국은 더 많이 배출하게 되는 거다. 네.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소 경제도 아직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다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문재인 정부 보고서 3번째 편에서 계속 이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